지내고 계십니까?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 이제 저희 최나 책방 북클럽 6월의 책의 저자를 모시고 저자와 함께 이제 책 읽은 소감도 나누고 저자의 말씀도 직접 듣는 시간입니다. 이번 책은 뭐였죠? 형사박미역. 좋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좋으셨어요? 네, 여기 와 계세요, 여러분. 좋으셨어요? 네,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앉으세요. 네. 그리고 이런 토요일 오후에 뵈러 여기까지 근데 참 우리 박 반장님은 제주도에서 올라오셨어요. 오늘을 위해서 서로가 귀한 시간을 냈는데 인사 좀 하시겠어요? 제주도에서 박 반장으로 살고 있는 전직 경찰관 박미옥입니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시간을 갖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해 보기에 다른 어떤 때보다도 박수 소리가 크고 뜨겁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짐작하세요? 형사가 앞에 있어서 혹시 두려워서 아, 그런 요인도 있겠다. 네. 네, 또요? 보고 나니 환한 얼굴에 저절로 박수가 나오는 또요? 제주도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그 수고에 고마워서 네, 네. 여러분은 왜 박수를 이렇게 뜨겁게 치셨어요? 저는 어떤 연예인을 봐도 이렇게 가슴이 쿨렁쿨렁한 적이 없었는데 패션 센스에 일단 너무 감동을 받았고 제가 생각했던 형사님하고는 이미지가 너무 달라서요. 정말 오늘 오길 잘했다. 기대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박수를 왜 이렇게 치셨어요? 책을 되게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여기 들어오면서 한 1년 넘었는데 2년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읽은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매년 새로 나오는 신간이 한 8만 종 된대요. 그러니까 한 부가 뭐 10만 부를 팔려도 그걸 한 종으로 쳐서 8만 종씩 된다거든요. 그러면 매달 뭐 한 7, 8천 부씩 종씩 신간이 나오는데 그중에 한 종을 골라서 북클럽에 그달의 책으로 정하고 여러분께 보내서 같이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달엔 어떤 책을 할지를 두고 이제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책을 읽고는 별로 고민하지 않고 이건 같이 읽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사심이 이분을 꼭 뵈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게요? 적이지 않나요? 아니 보기 전이잖아요. 제가 보기 전에 아마 제 기운을 이미 느끼신 것 같습니다. 네. 아, 예상 밖에 이렇게 제가 그 편지에도 썼는데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형사가 쓴 책이다라고 하면 뭘 이제 떠올립니다. 아주 막 이렇게 두근두근 할 만큼 쫄깃한 그런 사건 얘기가 재미있게 들어있든지 아니면 여형사님이니까 남자보다 더 남자 같은 그 형사 언니의 분투기라든지 이런 거가 먼저 떠오르는데 그런 내용도 물론 있었지만 저는 뜻밖의 형사를 만났어요. 책을 읽으면서 그걸 나누고 싶었는데 와, 형사가 쓴 책에서 읽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문장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분은 계속 나는 스스로의 일을 정의하기를 나는 질문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좋은 질문을 던져야 돼. 취조를 한다는 뭐 이제 이런 맥락이라든지 그리고 계속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이 책을 읽고 다 형사가 될 건 아니지만 우리와 다른 세계에서 그런데 자기 일을 붙들고 정말 제대로 잘 해보려고 분투했던 어떤 분의 얘기를 읽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알려주는 바가 참 많이 있겠다. 이제 그걸 나누고 싶어서 정했습니다.
그 서울에 있는 모 책방의 북클럽에서 이 책을 정했대. 그 얘기를 듣고 어떠셨어요? 사실 놀랐습니다. 예. 분량에 놀란 게 아니라요. 언제 이렇게 빨리 읽으시고 이걸 선택하셨나에도 놀랬고, 그리고 이분이 왜 선택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검색해봤지 않겠습니까? 역시 현장은 담는구나. 그리고 저도 대표님 책을 읽어보면서 많은 닮은 지점을 봤습니다. 책을 내니까 여러분 참 좋은 게 있더구만요. 저 책 나온 거 아시죠? 아셔야 됩니다. 저기 있어요. 그래서 뵙고 인사하자마자 우리 서로 사인했어요. 저도 우리 반장님께 사인 받고 또 반장님도 책을 사서 이미 읽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사인을 해드리고 안 냈으면 어떡할 뻔했나 하는 생각이 대표님은 600권을 샀는데 저는 한 권을 샀죠. 앞으로 두고두고 사시면 됩니다. 네. 자, 사실은 이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저희가 이 시간은 매번 한 40분가량 저자의 말씀을,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됐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이 얘기를 듣고 그리고 질의응답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저기서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재밌었어요, 되게. 그래서 준비는 한 40분 분량으로 하셨는데 그거 조금 컴팩트하게 줄이시고 이런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좀 더 갖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반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치고. 그래요. 사실 자료를 만들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강력범죄 특강만 했거든요. 그래서 자꾸 형사들을 가르치듯이 경찰관들한테 후배들한테 얘기하듯이 뭔가 자꾸 수사 기술을 얘기하면 어떡하나 정말 많이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꼭 이야기 장수는 빼놓고 싶지 않아서 제 이름보다 일단 간략하게 저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산 역사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온 길이 그 사람의 시선이기 때문에 제가 겪은 일은 일단 19의 순경이 됐죠. 졸업하던 애 됐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강력 형사를 했네요. 제가 퇴직할 때 99년생 면접까지 하고 마쳤네요. 경정을 달기 전부터 제주도 계획을 마음먹고 갔습니다. 퇴직을 마음먹어서 21년 2월 28일 날 받은 발령장이 가장 간지났습니다. 총경에 임함, 하지만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가장 간지난 발령장이었습니다. 주로 강력 마약 행동분석 화재였는데요. 마스터 전문수사관으로 제가 7호입니다. 7호. 2005년도에 이미 마스터 전문수사관이었는데요. 성폭력, 인간의 사랑. 그죠? 성이 주는 위로를 폭력으로 바꿨어요. 그죠? 예, 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연쇄살인을 보면 사랑의 결핍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질협상은 숨겨진 마음이 폭발된 사람을 만나야 되죠. 사실은 인질협상은 끝까지 하려고 마음먹지 않았습니다. 시작부터. 왜? 언젠간 내 눈앞에서 죽을 것 같아서. 거기까지 마무리하고 왔는데 만사간의 사건 때문에 남긴 논문이 법의학 증거가 무죄 판결 사례에 미친 영향력입니다. 사실은 법의학적 증거는 가설이기 때문에요. 증거의 위치에 법적 위치가 높지 않습니다. 무죄 요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인생이 막 박 반장으로는 분명히 살고 있고요. 박 작가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고현정 때가 연쇄 사건에 특별팀을 데리고 갔던 그리고 시그널은 저의 마음의 미제 사건이죠. 김은희 작가님이 처음 이제 연락 오고 시나리오를 썼을 때 제가 남겼던 말 하나가 뭐냐면, 아니 20년 전하고 20년 후는 달라야 되지 않아요? 수사기법이 너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형사를 20년 전 형사나 지금의 형사를 너무 같이 생각하고 계세요. 미국에 배우러 갔던 경찰관들이요, 이제는 미국을 가르치고 있어요. K-팝만이 아니라 K 치안도 정말 수출 상품이에요.
근데 정말 인정을 못 받는 느낌,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이야기도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악의 마음을 쫓는 자들은 사실은 이제 김소진 배우가 팀장까지 가기로 했는데 거기서 끝난 거 봐서는 시즌 2, 시즌 3 가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예, 정남규가 나오고 프로파일링 팀에 대한 적극적인 필요가 느껴지고 2005년도에 프로파일링 팀이 뽑히고 2006 지나서 2007년도에 제가 팀장을 했거든요. 결국은 현장과의 연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포위됐다가 제가 강남광역개장 때인데요. MZ 세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인터뷰 다니면서 약간 재미없었어요. 왜? 여경, 편견. 사실은 MZ 형사들하고 일하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는 판이 된 지가 15년이 넘는데 여전히 그래서 아직 우리 사회가 편안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 문장으로는 시작해야 되겠다. 정말 첫 시작을 이 문장으로 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착하게 살고 싶었다가. 그런데 마음만으로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기술과 맷집이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지는 결국은 형성되어 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놓지 않았던 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한테 그 과정을 오늘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사람이 본질이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더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는 저부터 부족했죠. 그래서 등장한 문장이 이 문장인 거죠.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저에게는 생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장 23살에 시작한 아이가 범죄를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자체였던 것이고요. 그 일에 나의 미경험치, 나의 부족한 시선이 오판을 일으켰을 때 나오는 문제는 그래서 늘상 형사는 교도소 담벼락 위를 걷는 마음이다라는 이야기를 주구장창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어린 날에는 내가 전과자도 만나고 일반인도 만나니까 그 경계에 서 있는구나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무게감이 느껴질수록 내가 실수하면 나도 교도소 안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형사는 인문학적으로 폼을 잡을 수 있거나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폼 잡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생존이고 실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 시선이 여경이라는 말에 여성이라는 말에 어느 개인의 편견에 그게 더 눈이 갔겠냐고요. 이게 더 눈이 온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시선도 중요했지만 그 사람들이 보였어요. 자신이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고통이 있는데 사실은 어느 피해자한테도 이 말 쓰고 자백받은 적이 있어요. 당신 아프다며. 근데 왜 상대를 또 아프게 하는데? 그 말에 자백한 범인도 있고요. 그 말에 압구정 제가점 인질 사건은 피해자를 풀어줬어요. 이 부분에 피해자이기도 하고 가해자이기도 하다라는 말을 자꾸 하는 사이에 방송 나가 보니까요. 댓글에 저 사람 너무 가해자 편 아니야? 이런 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편이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왜가 하두가 된 거죠. 왜? 저는 니체를 정말 좋아합니다. 어린 날부터. 중학교 1학년 때 자라투스트라를 읽었는데요. 죽음이 하두였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날에. 그래서 그 염세적인 삶을 어떻게 나를 이끌어 세울까라고 생각했을 때 신은 죽었다. 너로 살아라는 니체의 말이 근데 사실은 니체도 염세적인 줄 알고 읽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형사하면서 가장 경계했던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 해석의 딜레마.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려는 순간 멈추게 한 거. 니체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형사 30년 동안에 늘상 니체의 말 원투가 꽂혀 있었고요. 후배들이 갈등하는 후배들이 오고 혼돈 있는 후배가 오면 그 책을 항상 나눠줬던 것 같아요. 하지만 꽂히는 문장은 각자 다 달랐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 문장이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마음으로만 윤리적으로만 평가하지 않게 해준 게 범죄 심리에 대한 공부 같습니다. 제가 가장 집중하는 건 5번입니다. 주로 강력 현장은 이렇게 감정의 습관에 의해서 자기를 인정받지 못해서 타인에게 나를 인정해달라고 폭발한 범죄가 많았습니다. 정신과적으로 문제 있는 건 양맥이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여러분 웃으시지만요. 옆에 마음 아파 계신데
양 먼저 건네지 않고 옳다 그르다 말부터 먼저 하시는 분 많으세요. 제가 갑자기 한 달 반 사이에 방송을 막 나가는 사이에 밀양의 어느 여자분이 털컹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저도 없는 틈에. 그분과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가장 먼 곳에 있는 사람한테 도움 받지 마시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손을 내미세요. 내 말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하지 말고 그 지점부터 얘기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말을 알아들을 사람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신적으로 아프다라는 걸 알아들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남에 있을 때 가장 정성 들였던 사건 하나가 뭐냐면 영아 유기 사건인데요. 산후 우울증에 의해서 며칠이고 방치되어서 아사한 아이의 사건이었어요. 끝까지 제가 그 사건을 기소시키는 데 노력한 이유가 뭐냐면 그 엄마의 산후 우울증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시부모든 친정이든 뭐라고 그래요. 엄마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런 아내에 대한 이해 없이 남편은 짜증만 높아지고 나가버린 거죠. 그 사이에 이 어린아이는 물을 먹지 못한 채 우유를 먹지 못한 채 아사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아픈 자가 있다라는 걸 정말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나약함이 왜곡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성성설 성악설을 물을 때 이 말부터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속에 다 있다. 악도 있고 선도 있고. 그런데 내가 어떤 왜곡과 암시를 통해서 그리고 가족의 도움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친구의 도움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잘 버틴 심지도 있고요. 끊임없이 유약해서 무너진 심지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드라마 하나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괜찮아 사랑이야. 제가 그 드라마 보고요. 정말 사회 병리 속에 있는 저한테 그 작가님이 뭔가 위로를 준 것 같더라고요. 우리 사회에서 저렇게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가족이 아프다는 걸 알아야 된다. 친구가 그 말을 할 때 아프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나쁘게 볼 것인가 보다 먼저 아프게 볼 것인가를 고민한 것 같습니다. 아픈 사람 참 많아요. 그죠? 또 정말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한 분이세요. 좀 지성적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흉내를 좀 내고 싶어요. 평가 없는 관찰. 관찰하는 사이에 그 사람이 보이는 거. 그래서 또 한 분 사랑하는 그분이십니다. 우리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근데 우리는 행복하다, 즐겁다, 좋다, 나쁘다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사실은 사람이 사는데 다 포함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 분노를 승화 잘 시키고 멋진 그림을 그린 분은 또 다른 큰 화가가 되신 거고요. 슬픔을 잘 승화시켰더니 그 곡만 들어도 노래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곡을 만들어 주셨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뭉크 씨, 그죠? 뭉크 아저씨. 살아생전 부와 누를 다 누렸어요, 그죠? 근데 초기에 보면 얼마나 처참한 그림들이 많아요. 마지막 그림이 태양의 저편인가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기억하고 싶은 게 절규죠, 그죠? 다들 절규하고 싶어. 그래서 나의 이 감정의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럼 저는 저를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측은지심이 문제였어요. 매번 그 가해자 피해자가 말을 할 때 제 측은지심이 주로 많은가 봐요. 그것이 무기가 되어서 제가 감성으로 형사살이를 했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니체랑 열심히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니체의 책을 읽고 철학자의 책을 읽고 나와 돼야 하는 방법을 배워간 게 참 다행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 잘합니다. 제가 후배들 오면 이렇게 전국에서도 후배들이 상담하여 네 시선이 자꾸 어디를 보는지 그거부터 먼저 깨달아라. 그래서 제가 잘하는 말이 너 고 상사 때문에 떠나지? 그래도 가봐. 고놈 또 있어. 또 가봐. 고놈 또 있다니까? 그런데 3번쯤 그 이후로 옮기거든. 너 안에 고놈이 있는지 알아라. 내가 자꾸 그게 보이는 거. 수많은 다른 것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저 또한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범인이 자꾸 아니라고 믿어지면 만일에 범인이면 어떡하지? 정말 꾸벅 인사한 범인 때문에요. 믿고 돌아섰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 범인 미국 갔다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감옥에 넣었다면 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탐문을 보낼 때 형사들한테 멋진 말을 합니다. 제발 물 주고 친절하다고 감동 먹고 오지 마. 친절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해요. 금방 바로 믿어요. 열심히 뒤통수에는 피해자를 죽일 만한 환경이 있는지, 이 사람이 엉뚱한 분노의 요소가 있는지, 이 친절은 숨겨진 가운데 가면인지 열심히 생각해야지. 너무 정상적인데요. 너무 친절한데요. 갔더니 물까지 주더라고요. 제발 감동 먹고 오지 마라. 하지만 그 범인의 또 다른 것을 봐야죠.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이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형사하면서 사람이 싫지 않냐? 세상이 참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냐? 세상에 좋은 게 다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또 어느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요. 제가 워낙 드라마 영화를 자문을 많이 해서요. 한 20년 했습니다. 우리 편이 더 많아. 이런 말이 어느 대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편 더 많이 보고 사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앞에 그것만이라도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그것만 보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그냥 또박또박 차곡차곡입니다. 형사 감성으로 했습니다라는 첫말을요, 남자한테 들었습니다. 남자 형사한테. 선배님, 제가 감성으로 형사하잖아요. 그 말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아, 우리가 진짜 감성으로 형사를 하고 있구나. 정의감을 외치는 남자요, 자기 정의감이 많아요. 근데 이 감성과 정서는 정말 사람을 잘 보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감성 하나 지키기도 어려워요. 그죠? 불나고 다음날 오전 사진이에요. 국민을 2번 울리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시작한 일이 복음을 동시에 하면서 현장 감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를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 반드시 지켜야 될 말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한마디를 놓고 복잡한 수십 가지를 생각하죠. 그러면 시작 못하죠. 그죠? 압구정 제가점 인질 사건 때인데요. 2시간 반을 범인이랑 이야기하는데 분열자예요. 제 첫 마디는 그 사람이 두렵다고 말한 그 마디였어요. 나를 누군가 죽이러 오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왜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가 엄마를 죽였대요. 그것도 한참 얘기하다가 엄마를 죽였냐고 물었어요. 그때 안 죽였대요. 그러니까 분열가 돼야 하는 사이에 본인을 찾아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근데 이 사건에는 제일 더 어려운 게 피해자가 더 어려웠습니다. 왜? 이분 풀려나시고 수사기관에 전혀 안 나타나셨거든요. 당신 혼자 감당하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저희와 같이 감당했으면 그 많은 트라우마를 그래도 조금이나마 표현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을 텐데, 풀려나는 순간에 바로 집에 가시고 그 이후에 안 나타나셨어요. 제가 쓴 수사보고만으로 피해 진술을 대신했는데요. 3년 후에 전화 오셨어요.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게 피해자의 아픔이에요. 제 딸을 제가 죽였습니다라는 말 때문에 제가 25년 최장기형에서 35년형으로 늘었을 때 한 첫 사건입니다. 스토킹 사건. 제가 97년도에 처음 스토킹 사건을 만났는데요. 저도 10년 스토킹 당해봤습니다. 정말 조절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누군가 옆에서 힘들다고 할 때 야곱야곱 기록하게 해주고 도와주고 위험도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환자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회 병리 현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파장을 얘기했어요. 그죠? 또 문장 간지나지 않아요? 하나의 행위는 하나의 현상을 낳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막 상식선에서, 자기 상식선에서 추리를 해요. 그죠? 막 수많은 추리 듣고 제가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해요. 야, 잡고 물어보게 해주라. 제발 잡고 물어보자. 왜 그랬는지. 수많은 사람이 상상을 하는데요. 다 자기 기준으로 상상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만삭 사건 때 제가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 집 마루에서 했는데요. 유리 조명이 떨어지면 어떻게 깨질 것인가. 열심히 깨봤어요. 안 깨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나의 행위는 하나의 현상을 낳지 않는다.
계장님 나도 살고 싶어요 이 말 때문에 11시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줬죠. 나에게도 체면이 필요하다면 범인에게도 체면이 필요하다. 앞으로 부부싸움 하시다가도 내 주장하다가 남편이 주장하시거든. 아유 너도 체면이 필요한가 보다. 인정 좀 해주세요. 예. 동일 시는 하고 싶은데 인정은 안 해주는 이거는 도대체 뭐지? 그죠? 예. 그래서 검거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구조하는 대상으로 본 거지. 한 15년 하고 나서 심리학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링 팀장을 하면서 1년 동안 이상범죄 심리자들을 면담을 하러 다녀봤습니다. 어쩜 저렇게 5살을 저렇게 기억하고 있을까? 7살 때 기억을 어찌 저렇게 저근육으로 울고 있을까? 분명히 제 속에도 그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즘 말하면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저 부모님한테 방임으로 컸는데 그걸 독립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를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막내라 그런지 엄마 아빠를 굉장히 섞어서 알맞게 잘 낳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8년도에 태어난 32년도에 태어난 엄마를 68년도에 태어난 제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받고 싶다면 우리 엄마의 그 세월도 이해해야 되겠기에. 근데 우리 어머님은 굉장히 이성적이신 분이셨어요. 아버님이 굉장히 감성적이셨죠. 우리 엄마랑 사느라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질문의 미학에서 어찌 보면 제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질문의 미학을 처음부터 배우지 않았겠죠. 깨져본 다음에 배웠겠죠. 이거라고 들어갔는데 그게 아닌 쪽팔림을 겪어본 다음에 먼저 물어봐야지 그랬겠죠. 그죠? 제가 이 사건이 정말 질문만으로 유죄를 내린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죽고 말이었고 범인은 나는 안 죽였어 뿐만이 아니라 법의학을 공부한 의사였기 때문에 제가 법의학 증거를 대고 공격하면 다른 가설을 막 얘기하죠. 근데 법은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지 않으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끔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정말 40쪽에 가까운 수사 결과 보고를 적었는데요. 범죄 사실이 가장 허접하면서 제가 가장 가감하게 한 일이 사망 추정 시간이라는 걸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망 추정 시간은 말을 쓰면서 유식한 척하면 이후에 저랑 얘기하신 적 있는 분 아닌 겁니다. 사망 추정 시간은요 너무나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시그널에 나왔던 그 미제 사건도 그 피해자의 위장의 소화 능력을 이해 못해서 가족을 오해했습니다. 30분이 지나도 소화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식도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또 다른 가설이 나오면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과학이라는 정보도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마음 앞에 단정할 수 있을까요? 필리핀 암매장 사건인데요. 그냥 이것 또한 그랬습니다. 우리 국민 우리가 지켜야지 가보자. 아마 카지노의 배경 사건이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이렇게 한마디씩 적어온 이유가 그 한마디를 지키려고 그 긴 시간에 수사를 했다. 아이파크 헬기 떨어진 사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매번 배치해 있다 보면 과학수사팀 직원들이 와서 묻습니다. 계장님 사건이 꼭 터질 사람 앞에 터져요. 이후에 항공조사위원회가 얼마나 경찰관과 열심히 협조해서 수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앞에 장막은 내 마음이다. 내 앞에 장막은 내 시선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한 발을 뛰어넘는 거. 그래서 저는 강력 현장 30년의 최고의 나의 멘트는 밀당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이 주는 고통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치유될 수 있는 것도 그곳에서 찾은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일하고 저기 가서 쉰다고 그래요. 진짜 쉬는 걸까요? 박사방을 잡은 후배가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휴가도 잘 가지 않던 그 친구가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무너지니까 그 강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후배들한테 해준 말인데 우리 편집장이 또 이 말이 좋았나 봐요. 편집하면서 가장 감동했던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다면 내 아름다운 삶에 균형 있게 책임져주는 당신이 되는 일도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찰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용서 그러면 사람들이 안아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뭘 안아줘요. 나도 나를 못 안는데. 저게 뭐지? 하는 순간 용서 필요 없이 그게 뭔지 이해되면 그게 마음이 풀리는 건데, 우리는 감정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을 인격으로 해결하려고 하세요. 진정함은 이게 제가 작가 어시스트 하면서 바비 인형에다가 이름을 붙이면서 작가 노트를 쓴 글이었습니다. 삶 속에 인간의 욕망과 아름다움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딜레마 마주하지만 저는 범인을 통해서 나를 인정한 거죠. 그리고 나를 통찰한 겁니다. 저 속에도 내 꼬라지도 있다. 내 꼴도 있다. 자, 참고인 목격자가 협조 안 하려는 그거 보고 형사들이 욕을 하죠. 아니, 진술 안 해주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그럼 제가 그러죠. 너라면 진술하고 싶겠니? 경찰이 어떻게 책임져요, 그죠? 물러나서 그분이 정말 당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지 되물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근데 우리는 욕부터 해요, 그죠? 사람이 어찌 그러냐고. 근데 정말 나부터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인간의 예는 교만이나 자만이 아닌 자기 겸손을 전제로 한다. 그거는 제가 받고 싶은 그것입니다. 예, 나도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요. 저는 스님이 꿈이라고 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절에서 목탁을 치고 수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범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성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살면서 또다시 계산 없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형사로서 한판 잘 놀아봤으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르게 내가 좋아하는 여행지에서 여행자로 살지만 가열차게 살아보자. 산티아고 걸어오셨더라고요. 저는 무스탕이라는 곳을 걸어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다가 올라와서 땅이 된 곳이죠. 거기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아름다운 걸 봤습니다. 제가 집을 지은 당근밭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계산 없이 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고등학교 논문 시험에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꿈은 왜 필요한가? 현실이 버거워서. 그리고 이왕이면 나로 사는 일에. 그런데 우리는 현실과 괴리감부터 먼저 보이죠. 그 순간에 포기한 게 우리는 꿈이었습니다. 그죠? 뭐 그렇게 삶에서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그거는 어디서 온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쯤 되니까요. 제가 68년생입니다. 나는 내 삶에게 어떤 존재가 돼줄 것인지 지금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꼰대 할머니로 늙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호기심이 넘쳐서 눈이 초롱초롱하다가 갑자기 눈 못 떠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저는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저는 자연이고 자연스럽습니다. 저한테서 수많은 인의를 벗어 던질 생각입니다. 이틀 전에 방송국에서 입었던 옷 그대로 세탁하고 다시 입고 왔습니다. 반지 2개 끼고 있는 거 제가 아주 인위적으로 저를 바꾸기 위해서 남의 집 정원에 페인트 칠하고 반지를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서재에 있던 고제 리폼 해주고 반지를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그분은 그 반지가 자기 선물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안 끼던 반지를 껴보니까 자꾸 나한테 뭔가 다른 게 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바뀐 사람이야 이런 암시로 지금 저에게 쓰고 있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삶에 무엇을 선물하실래요? 제 책에서 말하고 싶었던 건 딱 그거였습니다. 책을 읽었는데 왜 자꾸 내 생각이 나지? 왜 자꾸 자신이 보이지? 그래서 어찌 보면 제일 고민했던 게 피해자의 인적사항 없이 연도 없이 검색을 해도 안 되게끔 쓰는 방법 외에 고민한 것이 내 얘기를 하지만 나를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누구나 고민하는 그 문장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쓴 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잠시 낯선 몇 카트가 늙음과 죽음에 대한 건데요. 사실은 죽는 날까지 신진대사가 제 속도와 맞아 들어가면서 활기차게 살다 가고 싶은, 일하다가 죽고 싶은 할머니, 그게 제 남은 소원인데 그럼 무슨 일을 할 거냐? 이렇게 내 삶에 또 다른 의미가 되어주는 일이요. 그래서 가열차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 집사 노릇도 하고 있고 제 서재 공간을 만드는 설계자 노릇도 하고 있고 하가의 매니저 역할도 하고 있고 요즘 불만이 많습니다. 매니저가 너무 바쁘다고. 그래서 빨리 내일도 일찍 돌아가서 매니저의 일을 또 해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바쁜 시간에 주말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를 듣는데 머릿속에 아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섣불리 이렇게 얘기를 꺼내기가 또 어려운.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우리가 저런 형사님을 너무 일찍 보냈다. 계속 현장에 형사로 계셨더라면 그것도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책이 지금 이제 5세까지 찍힌 게 우리 경찰관들이 많이 읽어서이지 않을까요? 그 경찰청에는 그 신문 스크랩을 매일 아침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제가 책을 냈다는 기사를 그 신문 스크랩에 넣은 거예요. 전국 경찰관이 보는 데다 넣었잖아요, 그죠? 동네 책방에 제 책을 찾으러 경찰관이 왔더래요. 그리고 DM에 문자가 왔어요, 후배가. 선배님, 5년차 수사관입니다. 오래 하고 싶습니다. 만나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어느 한 곳에서 어느 후배들과 일하는 것보다 이 파장이 더 클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책의 목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경찰관이 되겠다는 수험생들은 필독서가 되기를 그리고 면접에서 이 말을 막 흉내내기를.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저희가 이 북클럽 저자 모임을 하고 나면 이 후기를 저희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에 올리거든요. 그거 꼭 넣겠습니다. 경찰관 지망생의 필독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기 여기 모실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네, 일로 나오시죠. 우리 이야기 장수의 장수님이십니다. 이현실 편집장. 이분을 이름 성함하고 하시는 일이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분이 만든 책들은 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연실 편집장님이고 문학동네에서 편집자로 오래 일하다가 작년이죠. 작년에 독립해서 이야기 장수라는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이제 우리 박 반장님의 책을 낸 이연실 편집자입니다. 사실 이 편집하시는 분들은 프론트라인에 나와 계시지 않고 저 뒤쪽에 있기 때문에 독자가 최종 고객이 편집자가 누군지를 알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자 중에서는 많이 알려진,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브랜드가 이미 되신 분입니다. 이연실이라는 편집자가 한 말씀. 네, 반갑습니다. 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책인데요. 제가 에세이 만드는 법이라는 책도 썼는데 거기서 저는 이 생활인들의 책을 좋아한다. 생활인이 예술가가 됐을 때의 책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박미옥 반장님이 꼭 그런 분이셨어요. 정말 30여 년의 이 형사 생활이 한 권에 농축된 책인데 여기서 독자님들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또 이렇게 뜨거운 열기 속에서 대화 나누는 거를 볼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정한 최인아 책방에게도. 최인아 책방은 이야기 장수 시작하고서 특히 북클럽에 언제 될까 했는데 연락이 와서 제가 펄쩍 뛰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이 책 그러면서도 저 역시 이 두 분의 투샷이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오늘 제가 보면서 너무 미소를 지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읽어주셨을까도 너무 궁금했는데 이 최인아 대표님께서 이 책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또 어떤 사회나 사건의 문제가 아니고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태도가 담긴 책이기도 하고 또 정말 훌륭한 에세이이기도 한데 그 부분을 짚어주시고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 이제 드렸는데 요새는 독서 모임이 꽤 많아서 같은 이제 책을 하나 선정을 해서 회원들이 같이 읽죠. 그래서 읽고 난 소감들을 서로 나누는 자리가 많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하나 더 나아가서 이 자리는 책을 쓴 저자 또 그 책을 만든 편집자 출판하시는 분 읽은 독자 그리고 그거를 소개한 책방 그래서 이 한 권의 책이 세상에 나와서 독자와 만나기까지 역할을 하는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책을 혼자서 읽고 아, 이 책 좋았어 라고 책장을 덮고 말 때와는 다른 굉장히 다양한 결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라고 애초에 디자인한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이렇게 그 편집자를 앞으로 모셔서 이렇게 제가 한 적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알아주세요. 네. 이제 그만큼 전업 작가가 아니시고 또 글 쓰는 일의 프로페셔널이 아닌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모셨는데요. 책을 어떻게 처음에 쓰시게 됐어요? 책을 쓸 마음이 없었죠. 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하지만 책방은 만들고 싶고 그래서 책방을 만들면서 현직에 있을 때였습니다. 책방이 18년도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올레길을 걷는데 서 이사장님이 서명숙 원래 이사장님이 사회부 기자 출신답게 제가 길을 걸으면 꼭 궁금한 사건을 물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사건을 보는 시선을 이야기하면 미옥 씨는 뭔가 사건을 보는 시선이 약간 달라. 네. 그 인간이 시선에 대한 왜곡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한다. 그 얘기는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할지 모른다. 그때 결정적으로 제가 어설픈 투덜거림을 안 하기로 했었고요. 그리고 연실 씨를 데리고 와서 사실 이제 그 전에 다른 출판사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이면 미시선을 담아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용기 내어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이 세상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기까지 참 여러 귀한 인연들이 다 제때에 제대로 만났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들으면서 또 하고요. 시선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사인해 주실 때도 비슷한 점이 많다고 쓰셨는데 저도 그런 걸 좀 느껴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키워드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저도 시선이에요. 시선, 질문, 생각 이런 건데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언급은 안 하신 얘기 중에 저한테 확 왔던 게 이거 있었어요. 왜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는데 신문 기사로 날 때는 째려봤다고 사람을 뭐 죽여 이런 거 지금도 우리가 왕왕 만나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걸 볼 때마다 물론 헤드라인의 글자 수가 제한이 있으니까 짧게 해야 되니까 저렇게 쓰겠지만 과연 저게 진짜일까?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째려 본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가 제가 이 책을 정했던 이유였습니다. 그 말씀 한번 조금만 더. 사실 평상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자기 위주의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말을 잘하면 상대가 팔짝 뛰어요. 억울하다고. 또 이분이 얘기 들어보면 또 할 얘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폭행 사건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놀랬던 사건 중에 하나가 담뱃불 빌리다가 너 째려봤어? 하고 정말 얼굴이 풍선이 나도록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그 사건에 면담을 갔는데 그 친구가 끝내 한 말은 나 오늘 기분 나빴어요. 한 놈만 걸리면 죽여놓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는 말이었어요. 지나가던 그 행위는 뭐죠? 평상시에 우리 형사들이 저 친구가 째려봐서 시비가 된 겁니다 라고 하는 말에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구나. 저 친구를 위해서라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내 마음이 불편했었다라는 얘기까지 들어주는 게 어찌 보면
양쪽을 위해서 다 중요하구나. 근데 제가 이거 최근에 정말 좋은 효과를 하나 봤어요. 우리 후배가 중2병 수준의 고2인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왕따를 당했는데 왕따를 당한 마음에 정말 속이 상해서 한 사람을 제대로 팬 거예요. 근데 맞은 친구가 맞다가 못 참은 나머지 손가락을 깨물려서 손가락이 잘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어떤 대화를 하다가 째려본 거 아닌가요?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째려봤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을 들어가다 보니까 아, 시선이 다를 수도 있었겠네요. 여기까지 간 거예요. 하해하고 그 친구 최근에 대학까지 입학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눠준다는 게 참 첫 시작이 어려운데 중요한 건 우리는 다 자기 확신에서 출발해요. 그죠? 그런데 그 확신이 다가 아님을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왜곡이 줄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은 또 이런 궁금증으로 이어지는데 그러면 우리 반장님께 형사란 무엇이었을까 스스로 그러니까 그 사건 조서를 쓸 적에 째려봐서 패스요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 왜 형사가 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는 일을 정의하는 시선 자체가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형사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범죄가 무서웠고 범인도 무서웠지만 결국은 우리들이 사는 곳이었다는 거죠. 제가 그곳에 함께 있는 곳인 거고 우리는 모두 의식주 다음에 안전욕구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같이 사는 사람이 그래요.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서 점점 그게 뭔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형법에 형사가 하는 일이 형법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지는 한 10년 차 됐어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고맙게도 그 전에 스토킹 범죄 때였어요. 그 친구는 제가 하지도 않은 사건인데 정말 정신병자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든 사건이었어요. 누구한테 가서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는데요. 근데 이게 들어주는 사이에 한 식구 전체가 사는 걸 본 거죠. 그러면서 저는 조금씩 아,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사이에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구나를 깨달은 거고 사람의 말을 듣는 사이에 새로운 판례가 나온다는 걸 깨달은 거고 그래서 사실은 형사가 먼저 말하는 건 정말 바보다라는 걸 한참 후에 안 거죠. 그래 말을 해봐라. 네 말을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처음에는 정말 비겁한 자기 변명이 나오죠. 그죠? 근데 같은 단어를 자꾸 사용해요. 그죠? 그게 결핍이에요. 그죠? 그 사람의 결핍까지 얘기하고 나면 이제 자기가 왜 그랬는지 얘기해요. 정말 이 시간이 길게 걸릴까요? 아, 물론 길게 걸린 범인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5분, 10분, 30분 이내에 듣고자 하면 들리는데요. 제가 정말 또 우스갯소리로 인간의 비겁함이 어떤 연예인 지망생이었는데 배수로에서 나체로 발견됐어요. 택시기사를 저희가 용의자로 잡았는데 조서받던 형사한테 물었습니다. 범인이든 아니요. 왜 아닌데? 너무 태연해요. 내가 생각해서는 범인인데? 왜요? 그 쓸데없이 승객과 어떤 대화를 나눴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승객이 자기를 유혹했다는 말까지 들어가 있지 않냐. 이거는 나중에 드러날 때 자기 변명을 하고 싶은 말이다. 결국은 범인이 맞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변명, 그 사람이 하고 싶은 합리화를 듣는 순간에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 사람의 유약함을 봐야 되는 거고 그 유약함은 나한테도 있어요. 이게 제가 형사를 하면서 이 사건을 잘 해결하려면 이거 경찰청 사람들에 나오는 얘기죠. 이 사건을 잘 해결하려면 경청과 질문을 잘해야 정말 매듭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범인을 잡고 사건을 해결하는 분인데 그게 제대로 되려면 사건 뒤에 사람을 본다는 말씀이죠. 네, 네, 네. 자, 그럼 우리 이 편집장님께 이제 질문 드리고 여러분 궁금하신 질문 받을 건데요. 형사님 중에는 대단히 복잡하고 깊고 좀 다른 세계를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책은 처음 쓰시는 분이잖아요. 중심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오히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겪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원고도 많이 오히려 이제 편집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반장님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거나 조금이라도 뭔가가 뭐 가해자나 피해자가 드러날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뺐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저도 만들면서 표지에는 형사박미옥하고 이렇게 표지에 거의 때려박듯이 있었지만 사실은 인간의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어떤 한 사람의 시선이고요. 아까 그 반장님이 그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책이 나오고 반장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신문사에 갔더니 사회부 기자들이 쭉 이제 막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이 사회부 기자들이 그 경찰 출입 기자 시절에는 반장님이 이제 사건에 대해서 언론에 함부로 말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반장님이 화장실 가려고 나오시면 쫄쫄쫄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다니고 또 어떤 기자님이 내려왔는데 반장님이 되게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그 기자님이 굉장히 큰 사건이 터져서 언론들이 막 엄청나게 막 속보 경쟁 속에서 아무렇게나 쓸 때 반장님의 얘기를 듣고 아주 정직하게 팩트를 쓰려고 노력했던 기자님이었다고 해요. 두 분이 꼭 포옹하는데 저는 되게 영화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책을 만들 때도 저는 뭔가 막 극적으로 막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막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부풀리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반장님의 말과 시선을 좀 고스란히 담으려고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건을 디테일을 그러니까 읽다 보면 여기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게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여러분 궁금하신 거 질문하십시오. 네. 약간 질문이 정리는 잘 안 됐는데 이게 시선이라는 것도 이게 타인을 보는 시선이 결국 나 자신을 보는 시선의 연장선상에서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타인의 결핍을 보면서도 나의 결핍도 사실 보게 되셨을 것 같고 그런데 나를 보는 시선이나 나의 결핍에 대한 이해나 그런 거에 대한 스스로가 그런 거에 해소감 없이 타인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느끼셨던 뭔가 그런 결핍이나 나 자신을 스스로 보는 시선에 대해서 나부터 먼저 사랑하고 이해하고 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이 있으셨는지가 좀 궁금하고. 자, 우선 하나씩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약간 동시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는 편이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 일단 19에 시작했잖아요. 어린 마음이라서 아는 게 너무 없었어요. 그리고 저만 아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 자체가 저를 아예 어리게 봤죠. 그래서 쉽게 판단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이제 한쪽 벽면이 이렇게 책장이에요. 그 앞에 흔들 의자를 항상 놓아두고 30분은 일단 흔들 오늘 복잡한 쓰레기를 비우듯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책을 한번 돌아보면 저는 책 제목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랑 묻는데 최근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마음으로는 이해했지만 뭔가 속에 용서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저도 그 부분을 또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과 동시에 제가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일과 동시에 제 마음도 풀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진짜 풀렸는가? 이건 모르는 거죠. 그죠? 예. 거기에 제 기질이 하나만 보고 9가지를 버리는 타입입니다. 굉장히 자기 효능감이 높은 편인 거죠. 근데 가장 용서 안 된 게 뭐였느냐? 어린 날에 감당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때는 국민학교니까 국민학교 나오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간 사이에 아버지는 이미 퇴직을 해서 경제 능력이 단절되어 있고 언니 오빠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제 나름대로 대구까지 학교는 보내졌지만 스스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왕이면 꿈이었던 그 꿈으로 시작을 하자. 그리고 경찰관이 되어서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한 경사쯤 되었을 때 어머님이 그때서야 인정하시면서 야 승진하면 밥도 사야 되니까 용돈 좀 보내줄게. 그러는 사이에 제가 언니 오빠들한테 약간 갑이 되어 있어요.
어떤 갑이 되어 있느냐? 다 부모님의 물질적, 정신적 지지를 받던 언니 오빠들보다 제가 더 단단해요. 언니 오빠들이 도리어 저한테 상담을 하는 편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왔던 언니가 이제 가족과에 대한 불화를 하길래 제가 책 한 권을 선물했죠. 가족은 남이다. 가족의 방임을 제 스스로 자립을 바꿨다고 생각했지만 언니 오빠들한테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말하기 시작한 지 한참 되었는데 중요한 건 계속 말하는 존재인 저는 제가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도 각자 숙제가 있다. 여기에 스님이 꿈이었던 제가 찾은 답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한 10년 후에 죽음학 카페라는 걸 차릴 텐데 인간은 모두 각자 자기 숙제를 하러 왔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제 자신한테 많은 되묻는 말입니다. 가족은 그냥 가족일 뿐이고 각자 모두 자기 숙제를 하러 왔다. 그러면 나는 오늘 이 사람을 만나서 무슨 숙제를 하려고 왔는가? 이런 생각을 한 지가요.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서재에 가면 티베트 불교의 서적이나 용수의 사상이나 이런 많은 책들을 보면서 한순간의 시선으로 현재 저의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창기에는 넌 도대체 인생을 책으로 배우냐? 그런데 사소한 수다를 사람들과 떨 수 없었던 이유가 사람들의 아픈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책은 저한테 수많은 위로를 줬고 그래서 끝내 퇴직을 하면서 퇴직 전에 이미 책방 공간을 만들고 틀만 만들고 지금 한 3,000권 정도의 책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필요하다는 책을 넣으면서 결국은 이게 저의 사우팅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으로 하던 사우팅을 이제 그림으로 만났잖아요. 고맙게도 이웃에 갑자기 어느 날 작가가 왔고 그 작가는 본인의 직관 어린 영감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가만히 보면 그 그림에 새와 동물과 인간과 사물이 무라일체예요. 그리고 음악이 흘러요. 그러는 사이에 아 나는 한 도구만으로 나를 봤구나. 그래서 요즘 액자 리폼도 하고 잡초법으로 나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하고 있는 중이 아니고 명상 중이니까 내비두라고. 그 일정한 몸을 움직여보면 내 몸 속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기질의 아이 같은데 중요한 건 사회생활을 할 때는 복잡했습니다. 그 대화를 나누기도. 뭐 상사의 꼬라지도 있었고 뭐 직원들과 함께 일하면서도 그 각자의 꼬라지를 같이 끌고 가주기 위한 인내도 필요했고 뭐 수많은 게 있었는데 결국은 어느 시간과 어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 그거 다 같은 꼬라지구나 이런 게 이해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조직을 나와서 저한테 스스로 정말 자유인으로서 저한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숙제하러 왔을까? 그래서 내가 태어난 그 지점의 조건이 아니라 나로서 살아가는 간성과 인성은 다시 내가 정립해야 될 시간이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퇴직도 일찍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아직도 숙제는 중이지만 원리와 원칙은 책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머리는 된 것 같습니다. 가슴이 그까지 되었는지 마음까지 거기까지 되었는지는 아직 미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질문에 답변을 어떻게 하실까 네, 궁금했는데 와 그런데 여러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한테 뭐 어떤 문장이 제일 남았게요? 아 역시 책을 많이 읽으면 이렇게 훌륭해지는구나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책하고 가까이 지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질문을 붙들고 그거를 피하지 않고 하여튼 일하고 넘고 뒤집어보고 이렇게 한 사람의 목소리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게 저렇게 당당하구나. 어디에 기웃대고 이렇게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붙들고 온 사람의 목소리란 저런 거구나. 그런 걸 뭐 책도 이미 훌륭하다고 느꼈지만 현장에서 사람을 직접 보니까 그런 결들이 막 이렇게 옵니다. 뭐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떠세요?
제가 누군가한테 무슨 말을 주로 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범인 보고 나쁘다고도 했을 거고. 근데 그 말이 자꾸 저한테 돌아올 거잖아요. 일치되는 사람으로 사는 게 저한테 숙제 같아요. 말과 사람이 다른 문제? 예.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간지나는 나는 뭘까? 그죠? 간지나는 나는 뭘까? 한 벌의 옷을 입고도 나로 보이는 거. 그래서 집을 지으면서도 제가 집을 4채를 동시에 지었거든요. 19평, 10평, 15평, 25평. 그 다음에 추가로 나중에 7평짜리를 지었는데 그냥 내 집 지을 거니까요. 내 집 지을 거니까. 그래서 책도 열심히 읽었지만 당시 동부수사과장이라서 고소 고발 사건으로 제주도 건축 현황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시공업자 내가 선택한 이상 믿고 간 겁니다. 내 공간이 된 거죠. 근데 그 공간에요, 사람들이 오잖아요. 커튼은 어떻고 창문은 어떻고 한참 듣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시나? 공간에 사람이 보이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든 공간에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제가 일단 그래야 맞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살면서 이게 숙제 같습니다. 나의 건축을 잘하는 거. 내 기질이라는 땅 위에 내 성격을 가지고 내 감정을 잘 관리하면서 지성을 입히고 철학을 입힌 다음에 예술까지 가보자. 그러다 죽겠습니다. 오늘 여러 번 쓰신 그 단어를 저도 쓰겠습니다. 대단히 간지나십니다. 지금. 자, 또 궁금하신 거. 야, 손이 많이 올라가네. 우선 뒷분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최하 대표님하고 같이 읽게, 이렇게 우연찮게 같이 읽게 되어서 어떻게 좀 방향성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내용과 지금 또 이 책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좀 결이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형사 생활을 하시면서의 환경은 어떻게 보면 성과를 위주로 하고,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태도보다는 그걸 표현해내는, 그리고 표현을 했어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고, 그런데 그런 삶보다는 뭔가 그 경험이나 그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배움을 더 느끼는 삶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리더에 가까운 그런 분이시구나라고 느꼈던 게, 본인의 어떤 성장과 리더십뿐만 아니라 이게 좋은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보고 진짜 멋있고 또 존경스럽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정말 궁금한 거는 아까 그 첫 번째 페이지에서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이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착하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이 길을 선택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지나 보니 정말 내가 생각한 그 길에 맞았는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처음에 했던 그게 지금에 왔을 때 나는 정말 착하게 잘 산 것 같은지, 혹은 그런 후회가 또 있진 않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성과 좋았습니다. 제가 교통경찰관을 할 때요, 제가 처음 TV에 나갔던 게, 아니 웬 키 큰 여자가 강화문에서 수신호를 해? 그래서 제가 가장 처음 TV에 나갔는데, 그때는 성과가 있었을 거잖아요. 스티커 몇 개 끊어 뭐 이런 거. 그래서 제 나름대로 선을 정했습니다. 10개 끊으라면 오늘 내가 20명 만나서 10명은 보내고 10명은 끊는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책 하나를 달달 다 외웠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시설을 갖추고 교육을 한 다음에 단속을 하지만 훈방이 묘미다.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책대로 살았습니다. 거기에 대표님이 그 앞서에 쓰신 프로의 세계는 남녀 차별이 없다. 그때 당시 여직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여직원으로 보는데 언니는 병사로 보는 거야? 집중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무엇에? 일에만. 그런데 제 일은 집중해도 좋은 게
돈을 버는 일도 아니고요.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빨리 처리하고 싶다, 편리하게 처리하고 싶다,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어렵게 처리해야 되고 진중하게 처리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도 잘하는 말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일이 쉬우면 안 된다. 이 일은 어려워야 된다. 그리고 쉽게 생각한 사건이 꼭 안 풀렸어요. 그래서 저는 일에 집중한 게 성과가 되어줬고요. 승진이 되어줬고 제 보직이 되어줬어요. 그런데 그때 고맙게도 저의 일이 이미 본질적으로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하는 공익의 일이었던 게 참 다행이었고요. 자, 이럴 때 이제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가. 어느 날 저 지방에를 갔는데 PDF를 만들었던 전산 공무원이 너무 단기로 회사에 잘리는 게 힘들어서 전산 공무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지내다가 갑자기 저를 보고 욕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청으로 왔어. 우리 박미용 누나 안다고 말했어.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러더래. 그건 높은 사람한테만 잘하는 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래 그분이 누구시더냐? 그랬더니 그래 충분히 다른 사람이 볼 때 나 잘 나가니까 충분히 그 얘기 할 만해. 그런데 나 소주 마시고 싶은 사람만 마시거든. 다음에 나랑 근무했다는 사람한테만 가서 누님이라고 부르는 사이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저는 최소한 제3자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엉뚱한 박수를 치는 사람보다 현재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집중하고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냉정하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제 일의 방향과 철학은 분명히 믿었을까요? 어느 날 경찰 연수원으로 이제 힐링 시키러 온 제주도에 온 친구가 잠깐 찾아왔어요. 떠난 저를 놓고 한 말이 있어요. 이런 물건 다시 나오기 어려운데. 그 착하다는 것은 분명히 책임져 준 것 같습니다. 저의 착함과 우리 질문하신 분의 착함이 어떨까는 모르겠지만 착한 경찰관이 되겠다는 약속은 지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대가 바뀌고 또 이전 시대와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후배로 동료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요즘은 의사들도 그렇다고 그래요. 현직 의사한테 듣기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젊은 의사들이 급한 수술이 있다 그러는데 저 오늘 당직 아닌데요. 퇴근 시간 됐는데요. 그래서 급하게 수술이 잡혔을 때 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끝난 낭만 닥터 김사부에도 그런 의사 나오죠. 나 당직 아닌데요. 이런. 자, 그런데 우리 반장님은 일에 집중해야 되고 몰두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런 후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이 일해 보셨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MZ 형사들이 와서 하루 근무하고 나 안 할래요. 뭐 한 달 근무하고 나 안 할래요가 벌써 한 15년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저는 막 빠른 속도의 경찰서만 맡았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형사들하고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서울에서 세다라고 하면 강서, 강남, 강진 뭐 이 정도의 경찰서인데 이미 그 센 경찰서에 막내들을 찾으러 다녀야 되는 지가 한 15년 되는 거예요. 팀장들이 파출소에 가서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한 15년 전부터 한 일은 뭐냐면 팀장과 MZ세대의 세대 차이를 극복하게 하는 거. 그래서 2년 단위로 경찰서 발령 맞잖아요. 6개월은 제가 술판에서만 놉니다. 전체 회식, 별도 팀 회식, 개별 회식, 술 먹을 때까지 먹고 개인 성향을 봅니다. 그럴 때쯤 팀장이 찾아옵니다. 아, 계장님 저놈이랑 일 못하겠어요. 왜요? 이렇고. 나도 지금 팀장님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 6개월은 그래도 한번 써보고 얘기하자고요. 그런데 데리고 있으려면 마음부터 잡아야죠. 일맛을 보이든 당신한테 반하게 하든 일단 사람을 6개월은 남기고 보자고요. 그럼 이제 또 한 2월 인사 있고 7월에 옵니다. 여전히 못 써먹겠습니다. 애정은 갖고 얘기하셨어요. 그 친구가 뭘 원하는지는 아세요? 응? 그럼 이제 또 넘어갑니다. 그러다 또 다시 2월에 또 와요. 저 새끼 안 되겠대요.
이제는 진짜 진솔하게 얘기해보고 한 번만 3-4번의 기회는 줍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맛을 보여라. 그리고 소통이 분명해야 당신의 부족함이,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발령 다니면서 안 떠나는 강력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지도 한 10년이 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아픈 이야기. 서귀포를 가서 첫 해 지나면서 서장이랑 장단이 잘 맞아서 전국에 없는 각 팀의 여형사를 다 배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동부서에도 최근에는 여형사가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때 뽑았던 형사들이 최근에 많이 나갔더라고요. 이 3년의 고비. 근데 우리가 옳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그것을 맘 못 보여준 선배의 책임도 통감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짜인 놈은 끊임없이 내가 건지고 가는 사이에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나도 기다려주고 나도 함께 할 생각이 있는지부터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분이요. 아까 네 먼저 드리고요. 예. 많은 분들이 어디서 책방을 하고 일반인한테 책에서는 공개 안 한다고 되어 있고 지인들에게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책방은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아니면은 계속 이제 그 뭐 카페처럼 운영하실 건지 대중들한테도 이용하게 하실 건지 그런 계획이 좀 궁금해서 많은 분들도 궁금해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영업장 아닙니다. 책 파는 것도 아니고요. 알게 모르게 이미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오세요. 어느 날인가 보니까 28분이 오셨더라고요. 전날 잠자고 있었던 후배들, 그 친구들 가는 틈에 어느 팀 그러면 저희 집 마당에 저쪽 데크에 어느 팀 이렇게 있은 적도 있고요. 한 번은 77세 되시는 분이 오셨다가 본인 모임의 분들을 데리고 오고 싶었나 봐요. 관광버스로 17명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런데 일단은 언젠가는 문을 엽니다. 일단은 지금 시간은 저를 준비하는 시간 같아요. 제가 경찰관으로서 일반인을 만날 때는 그래도 뭔가 약간 명함이라도 있고 건이라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백수가 되었던 게 문제는 아니에요. 옛날의 기억으로 현재를 운영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을 쓴 것도 또 하나의 공부의 과정이라서요. 두 번째 책만 쓸 수 있다면 이제 공간을 열고 내가 누군가와 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눠도 되지 않나, 자격이 조금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운영 방식은 북카페 아닙니다. 커피숍 안 할 겁니다. 1인 대여 공간 내지 한 팀 대여 공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렇게 꾸미는 것도 이렇게 마루의 방처럼 이렇게. 그래서 제가 꿈꾸는 건 그겁니다. 창밖을 보면서 망중한을 느끼고 책을 들었는데 잠이 들고 갑자기 자꾸 자기가 보이는 공간, 그 공간을 차곡차곡 만들고 있는데요. 제 예상으로는 이렇게 또 말해야 또 저지르겠죠, 그죠? 한 2년 후가 될까요? 그때 이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재라는 것으로 할까, 나를 만나다가 중의적 합법입니다. 자신을 만나기도 하고 저를 만나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소리소문이라는 책방을 가보니까 주인장들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자성어로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년 후에 이제 뭐 나를 만나다 책방에 가셔서 인사를 할 때 2년 전 최인아 책방 북클럽에서 뵀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자, 두 번째 책 계획하십니까? 우리 반장님이랑? 네. 지금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저는 이 반장님이 지금도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저는 반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 놀란 게 사람들이 반장님 책방 집에 가서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냥 막 울어요. 거기 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울거든요. 저도 눈물 날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처음 갔을 때 사람들이 우는 걸 보고 반장님은 제주고 여행 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울더라 하시는데 저는 반장님이 해주는 말씀의 힘이 정말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반장님이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신데 그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얘기도 묻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책 앞에 이번엔 정말 작게 실었는데
반장님이 그림을 그리시거든요. 그림도 너무 좋지 않나요? 그 가방을 메고 있는 뒷모습 같은 것도 전 너무 좋고 좋은 그림들이 너무 많은데 반장님은 아직 그림 아니다 이러는데 저는 이 반장님의 그림이 너무 좋아서 그림 에세이도 만들고 싶은데 네, 반장님이 지금 계약서를 써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저를 버리지 않기를. 아까 제가 살짝 들으니까 그 쓰고 싶은데 아직 제안이 없었다. 그러니까 오늘 중인환실이에 제안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유튜브로도 궁금한 거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여쭤보겠습니다. 자, 또 아까 어떤 분이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박미옥님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실 때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제가 잠깐 이 눈물은 어디에서 날까 이제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제가 이 책을 쭉 읽어보면서 그 무섭고 참혹한 현장에서 그 범인을 보는 그 해결을 하고 난 후에 그 반장님의 그 마음이 굉장히 처근지심이 많았고 사랑이 넘쳤고 그런 걸 책을 끝까지 읽으면서 계속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말씀을 나눌 때에 저 많은 독서력에서 그런 게 나오는가도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 행위 자체와 그 마음은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사람은.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이 책 속에 녹아 있는 그 인간에 대한 사랑, 예, 그건 어디서 나오는지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 눈물도 저는 같이 이제 묻고 싶은 거예요. 예. 아주 어릴 때 할머님이 죽음을 봤거든요. 그리고 너뚱이로 자라면서 형제들하고 나누지 못할 때 사촌 오빠가 제 유일한 친구였는데 사촌 오빠가 국민학교 3, 4학년 때 돌아가신 거죠. 그때 신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도 해봤고 그리고 아니 신이 있다면 세상이 왜 이렇지? 라는 생각도 해본 것 같아요. 최소한 내가 사는 세상이라도 이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남을 탓하거나 세상이 왜 저런지 묻기에는 너무 어마무시하고요. 그냥 내 앞에 내 세상이라도.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도에 집을 짓고 이렇게 독거중려타운처럼 후배도 있고 뭐 작가도 있고 아름 오고 싶다는 분도 있고 이러면서 이렇게 저절로 모이길 바라면서 그래 계산 있는 세상 살아봤으니까 계산 없는 세상도 살아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것이 또 꾸준히 살면 뭔가 되지 않을까? 근데 딱 그 작은 마음 하나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냥 내가 사는 세상이라도 내가 바라는 세상이 되면 어떨까? 그냥 그 마음에 신한테 못 댐비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잘 합니다. 신의 영역과 나의 영역을 구분하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어찌 보면 아주 소심한 마음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자신 없는 마음일 수도 있는데 이 정도의 행복이 좋네요. 자, 또 아까 어떤 분 계셨죠? 네. 저는 되게 쉬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제 질문이 아니라 저희 이제 고등학교 아들이 여기 온다 그랬더니 꼭 궁금한 거 물어봐 달라고 했고 사실 오는 길에 사춘기 아들이라 오다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여기 왔으면 직접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가장 악질 중에 악질 범죄가 뭐였는지 고등학생다운 질문이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그거를 제 질문인데 그런 범죄에 대해서 여기 책에 쓰신 것처럼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결 가능했는지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인간적인 면을 보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사춘기 아들이랑 잘 통할 수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가 제일 똑똑했다고 생각해요. 왜? 계산이 없었거든요. 현실을 몰랐거든요. 막 솟구치는 그 마음만으로 어른들이 왜 이런지 그래도 세상은 이랬으면 좋았겠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제가 바람 피운 아줌마들 열심히 살릴 때 저 집에 중학생 있고 고등학생 있지 그 아이들이 잘 자라는 편안한 가정이기를 이 마음을 갖고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기꾼 범죄 온 집안이 망하는 사기꾼 범죄들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살인하면 그 사람이 또다시 누구를 믿겠어요, 그죠? 사실은 살인자로 인해 유가족이 상실의 아픔을 겪는 것 또한 참 뭐라 말할 수 없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을 못 믿도록 하는, 주구장창 1년을 앞에서 사기를 쳐요. 제가 살인자를 두둔하는 거 아닙니다. 순간 감정이 일어서 생긴 범죄들이 살인자였지, 뭐 신문에서 보듯이 청탁 범죄, 보복 범죄, 이런 범죄는 한 5% 정도 될 거예요. 95%가 가까운 지인 사이에 감정을 찾지 못해서 내 사랑을 인정해달라고, 내 마음을 인정해달라고 세상 탓하는 사람들이 저지른 죄인 반면에, 이 사기꾼은 끝까지 상대를 속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자기도 속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기꾼을 정말 싫어하는데요. 가장 예전에 잔인했던,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뭐였냐면, 이 집안이 유전적으로 다 유전병에 걸려서 뒤틀리는 병을 가졌어요. 그 중에 유일한 정상인이, 이게 얼마나 숙제겠어요, 그죠? 그 마음으로 다가온 남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힘드냐, 외로우냐. 거기에 남자의 엄마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또 그 엄마가 또 열심히, 가족도 없이 얼마나 힘드냐고. 어느 날 그 언니 맡기고 돌아서 보니까 내 돈 다 들고 장애인만 남은 상태에 있었던 사건이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엄마가 아들과 함께, 그리고 그를 지켜본 아버지는,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본 큰형은 뭘까? 이 인간의 경계 없는 자기 위주의 마음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정말 저는 사기꾼이 하는 범죄를 가장 싫어합니다. 잔인하다기보다. 잔인하면요, 그 프로파일링 팀장을 해보니까 거칠고 왕성한 사람한테 나오지 않아요. 네. 아주 내성축이고 네. 짓눌린 사람이 네. 순간에 폭발할 때 일어나는 범죄가요, 정말 사정없이 잔인해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마음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드님 와서 건강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삐뚤게 보이는 그 마음을 얘기해야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삐뚤 마음 충분히 들으셔야 돼요. 그때 그러셨어요. 네, 그 말씀에 저도 아주 그 공감이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범죄가 참혹할 수 있어도 이거는 순간 우발적인 건데, 사기는 의도를 가지고 준비해서 치밀하게, 그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네. 네, 저는 지금 이제 6개월 차로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MG 관련돼서 말씀하셔서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 드리는데, 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저한테 인상 깊었던 부분이, 결국 형사생활 1년 만에 내 안에 그 오래된 꿈, 그 승려가 되는 꿈을 탐색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보고, 아, 정말 나도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직장인이 되면 뭔가 의미를 가지고 일을 하고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회사 안에서도 뭐 선배들에게도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실수하는 걸로 인해서, 그리고 제가 실제로 다른 선배들이 일하는 방식과 다름으로 인해서 되게 힘들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페이지를 펼치고 약간은 저는 힘이 빠졌던 부분이, 저는 기술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기술 영업을 하고 있는데, 마흔이 될 즈음에 난 그만둬도 전직 경찰관이구나, 이거를 보고 나는 마흔이 될 즈음에 난 전직 기술 영업이구나 라 생각하면, 난 그건 싫은데, 이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도망치지 말아야겠다라고 했던 그 부분도, 승려가 되겠다는 꿈은 더 오래된 꿈이고, 지금 발을 두고 있는 게 단지 형사라서 이거는 꿈을 쫓는 건 도망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 MG로서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일을 더 사랑하고 싶고 일을 잘하고 싶고, 그런데 무엇이 도망인 걸까?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찾는 게 그건 뭘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질문이 정리가 되진 않았지만,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38대면 제가 정말 조직에서 한창 잘 나갈 때거든요. 근데 정말 그 스님의 그 연령 제한이 40까지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형사는 해봤으니까
그 진짜 스님 못 되겠구나 하고 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스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사실 형사와 스님의 수행처를 같이 본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 나는 거기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수행해야 되겠구나 하고 돌아온 거고요. 그 다음에 전직 기술자, 제가 이렇게 간접적인 대답을 하나 드리면, 제가 2002년도에 전국방을 운영해서 개인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형사는 태어나는 것인가요?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개념은 그때의 개념이에요. 현실 속에 와보니까 많은 괴리감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픈 이유는 내 생각과 현실이 괴리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괴리감은 현실이 채워줄 것이냐?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 친구가. 조장님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한대. 조장님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한대. 그래서 그럼 너는 지금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냐? 그랬어요. 아, 얼마든지 한대요. 그럼 일단 하나 해보고 다시 상담할래? 아직 기술이 안 늘었죠, 그죠? 변수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열정은 선배보다 높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너 범인한테 먼저 깨질래? 선배한테 먼저 깨질래? 일단 그 선배한테 깨지면서 범인한테 이기는 맷집을 키워.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사건을 숨겨. 선배님 따라갔다가 그 선배님이 약간 떨어진 모습을 보일 때 선배님 이건 어떠세요? 하고 뒤밀어.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선배가 아, 요놈 봐라. 그러다가 언젠가는 너 뭐 없냐? 그 시간까지 너의 상황이 될 때까지 가봐. 그런데 그 형사 어떻게 컸느냐? 논문이 왔잖아요.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가 만일 범죄자로 큰다면 살인의 토막을까지 할 수 있는 요소인가? 남자 형사예요. 제가 2002년도에 질문을 받은 학폭의 전문가로 커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요거부터 출발해 보자고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좋아하는 걸까요? 내가 생각으로 좋아하는 것과 내 몸이 좋아하는 건 같은 걸까요? 다르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을 나한테 답을 줄 자는 나밖에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산을 오르는데도 깔딱 고개를 넘어봐야 호흡이 정리가 돼요. 그죠? 그 정도는 본인이 정해야죠. 세상이 정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물어야죠. 내가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더 보이는가? 자꾸 다른 관계지향적인 상황이 더 보이는가?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본질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때 제가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상사 마음에 안 들거든. 지랄을 떨어. 그래서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아, 저는 못 건들겠어. 그런데 실력의 문제 아니에요. 성향과 성격의 문제로도 인정받을 필요 있어요. 문제는 자꾸 양보하는 사이에 내가 죽어. 내가. 그럼 나를 살릴 자는 누구냐? 나예요. 그런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돼. 그때 멈추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수많은 선택들이 모여서 나의 삶이 되는데 우리 결코 타인을 선택하기보다는 나를 선택하자고요. 그런데 그때 내 힘이 부족하면 나의 무엇이 부족한지 보자고요. 그런데 또 이런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지랄 떠는 상사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휴, 아직 덜 진화됐구만. 저 태생적 한계는 어쩌나. 그런데 다른 사람들 눈이 비슷해요.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정당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말하는 게 맞다는 상황까지 갈 때까지 저는 내 상황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3개 얘기했어요. 원하는 건 본인이 선택해야 되고, 진짜 원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야 되고, 상사들이 아닌 꼬라지가 결국은 내 생활의 맷집이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중요하냐 남이 중요해서 내가 중요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때 또 저는 하나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어린 날의 꿈은 그냥 착하게 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개념을 갖고 돌아보니까 착하게 사는 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기술이 필요하고 맷집이 필요했다라는 게, 그래서 결국은 판례도 공부했던 거고 문장도 공부했던 거고 그 상사 앞에 말하는 법도 배웠던 거고 이러는 사이에 찾아갔는데 그 다음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성장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내 시선이 확장되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젊은 친구한테 이 비유를 하나 해봤습니다. 제 친구의 아들인데 체코에서 공부를 해서 해변에서 슬리퍼 걷고 반바지 끌고 폼 잡고만 다니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반바지 걸치고 다니려면 근육이 좀 커야 되지 않겠냐? 간지가 나려면 너 근육 어떻게 키워? 힘 줘야지. 횟수 넓혀야지. 더 무거운 거 들어서 근육 찢어야지. 그리고 영양 줘야 되지. 그리고 휴식 줘야 되지. 다시 그거 되풀이해야 되지. 근육을 키우는 일이나 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일이나 사회 속의 나를 키우는 일이 사실은 어찌 보면 같아요. 근데 분명하게 물어볼 건 요 상태만으로 나의 50년, 나의 60년, 나의 70년을 만족할 수 있는지 물어야죠. 그래서 저는 서장이 되는 거 포기하고 나왔잖아요. 왜? 이간지가 더 좋으니까. 그래서 40에 그만둘 수 있는지 30에 그만둘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50에 그만두기로 한 거죠. 그죠? 예. 그냥 이렇게 저 자신과 얘기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도망간다는 질문은 저한테만 합니다. 그럼 언제 가느냐? 싫을 때 가지 않습니다. 그게 도망가는 겁니다. 형사도 하고 떠나자였습니다. 그래서 도망은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상황이 나쁠 때 가는 게 도망이다. 내 도장 찍고 가는 게 발령장이다. 도장도 안 찍었는데 나를 데리고 가는 게 드디어 내가 간택받을 정도의 매력은 있나 보다. 절대로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사회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나를 감동시키지 못하는데 세상이 나를 감동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내 진심 앞에 감동받으면서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게 파장이 되어주는 정도면, 그게 기대가 되어주는 정도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사회적 성공 원치 않습니다. 최근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우, 방송 나가는 거면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차려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접을 때 됐습니다. 곧 사라집니다. 그래도 오늘 오신 분들 이게 다 죄다 팬이 되실 것 같은, 그죠? 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여러 가지를 해주셨는데 다 책의 콘텐츠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책에. 네. 네. 그리고 참 감동적인 게 이 체이나 책방 북클럽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 같은데요. 정말 연령대도 다양하고 지금 바라보는데 제가 계속 감동이 있어요. 이 무릎에 얹어 있는 책, 그리고 응시하시는 이 눈, 그리고 끄덕이는 고갯짓, 이런 것들이 정말 다들 집중하고 계시고 책을 읽었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정말 저도 너무 뜻깊고 감동적인 자리였습니다. 네, 네, 네. 제가 대화하면서 찾은 게 하나 있어요. 기술자가 저렇게 사유가 깊어도 돼요? 그게 본인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려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하곤 하는 생각 중에 철학자가 뭐 경제, 경영, 문학 이거하고 다른 그 전공을 한 분들도 철학자지만 자기가 하는 일, 인생의 중요한 시간들을 거기에 쏟아 부어서 자기 힘으로, 자기 사유로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다 철학자다. 근데 저는 그 화신을 오늘 본 것 같아요. 반장님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사회가 구분해 놓은 업의 종류로 보면 형사와 이 생각하는 사람 내지는 뭐 아까 승려 얘기도 하셨는데가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근데 다 한 분에서 그런 모습들이 느껴집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도 일을 하실 때도 굉장히 잘하는 형사로 만들어 줬을 거고, 또 자기 인생을 오늘 우리가 다 보고 확인한 대로 아주 자유롭고 당당하게 간지나게 만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겸. 사실은 저는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이 긍정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 기질은 있는데 저 기질이 없어요. 그죠? 그걸 깨달아가는 게 우리 삶의 또 다른 숙제 같아요. 그래서 팔자에 묶이지 마세요. 팔자라고 하는 순간 묶이셨어요. 그죠? 하늘이 준 기운이 10가지인가 그렇고요. 땅이 준 기운이 12가지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그 팔자를 가지고 22가지 경우의 수를 완성시키는 게 한가까지고, 한가까지 살아보니까 내 실수가 뭐였고 내 시선이 뭐였는지 깨달아서 정말 괜찮은 늙음을 가지는 게 인간이 가져야 될 숙제라는 말이 어느 책에 있더라고요. 응? 거기에 자꾸 사회를 보고 숙제하지 마시고요. 나한테 있는 건 뭐고 나한테는 없는 건 뭐고, 아까 우리 MZ세대한테 사유를 하는 엔지니어다. 그게 색깔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진 색깔에, 내가 가진 마음에 그 하나에 집중하고 살아도 충분한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책에도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실은 자기 일을 제대로 잘해보려고 애쓰는 것이 자기 인생을 잘 살려는 것과 결코 별개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여튼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2년 후에는 또 책방으로, 그리고 두 번째 책으로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오늘 이 체이나 책방에 제가 특별히 놓고 가는 선물은요. 저희가 지인이 오는 책방이잖아요. 이제 지인이 되신 거예요. 우와. 여러분 꼭 가셔서 말씀하십시오. 그날 내가 있었다 이렇게. 자, 우리 함께 해주신 이현실 편집장님, 또 우리 박 반장님, 그리고 이렇게 토요일에 귀한 오후에 직접 여기 책방에 오셔서 또 유튜브로 함께 해주신 북클럽 회원 여러분, 너무 평범한 인사말이지만 감사하다라는 말씀이 진심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 저희는 7월에 책도 이미 정해서 편지도 제가 다 썼고 조만간 이제 또 책을 받아보시겠죠. 6월로 만기가 되신 분들은 오늘도 확인하셨죠. 아, 이 북클럽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경험을, 이런 시간을 어디 가서 내가 또 할까. 네, 우리 앞으로 계속 보기로 하고요. 오늘의 이 북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